실질적으로 이런 쪽에서는 정부를 인정을 하거든요. 국민이 영토가 없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시정부이면서 통치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따지면은 유일한 증거, 물질로 남아있는 증거, 물론 뭐 안에 그 의회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여드리는 달력입니다. 자. 예. 제가 만들어놓은 가로로 긴 건데 세로로 돼가지고 중간에 좀 끼질 것 같은데,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20년도 대한민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를 대한민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도 나오는 책령이라는 거 있죠. 명문당에서 나오는 거, 분홍색 좀 되어 있는 표지가 나오는 그 책령과 관련되는 것이 제가 그 일란 병합이 되면서 조선민력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선 총독부에서 민력을 발행을 했어요. 일본식 달력. 그러니까 일본의 명절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일본식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민력이 1911년부터 조선민력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됐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도에 통합이 된 게 9월달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처음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책령입니다. 달력.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대한을 붙였고, 조선 민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의미로 민력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자, 그 발행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9년 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민들에게 배포하려고 최초로 발행한 거예요. 1919년도 12월 달에 작업을 해서 20년도용으로 만들었는데 1월 1일 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어쨌든 20년도로 해서 20년도에 유포가 돼가지고 배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요. 자, 타블로이드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들고 계시는 프린트물보다가 조금 더 큰, 그러니까 A3 용지 정도, 요거 2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는 신문도 저 크기로 많이 나왔었어요. 타블로이드 크기 나와서, 그럼 이제 뭐 벽에 붙여놓고 이제 쓰는 한 장짜리 달력.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일력이라 그래가지고 한 장씩 뜯어내는 달력도 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건 지금 월력이라 그래갖고 한 달씩 넘기는 거고, 요거는 한 달 동안 그냥 1년 동안 벽에 붙여놓고 월별로 보는 어떤 그런 달력에서 한 장짜리 달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요걸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즘처럼 뭐 휴대폰으로 보면은 뭐 달력 다 나오고 일정표 다 나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 달력을 들고 다니며 받았어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한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선, 그러니까 뭐 일본이 대한제국을 조선이라는 걸로 다시 격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서울을, 그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시를 정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네. 자, 이 대한민력이 어디서 발견됐나? 지금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한 장만 남아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기록도 있고 뭐 있는데,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장이 딱 남아있는데, 어디서 발견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용정 아십니까? 용정에서 그 함흥 쪽으로 넘어오는 길 중간에 한 차를 타고 오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명동촌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요 이제 또 마을이 뭐냐면 한인 마을인데요. 굉장히 부자 마을이었어요. 예, 거기 사람들이 이제 지었던 명동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명동학교. 여러분들이 명동학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명동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맑을 명자에 동력동자를 쓰는 명동촌이라고 하고, 거기에 명동학교인데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기독교. 1909년도에 만들어진 학교였고 했는데, 예, 그 학교가 있기 전에 1906년도에 이런 식의 한옥 건물이 되어가지고 서전서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준 열사, 그 다음에 이상설 선생 아시죠?
이상설 선생이 설립한 학교예요. 몇 사람 됩니다. 박무리민이 해서 5사람 정도가 이제 합심을 해서 거기 북간도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제들의 교육이죠. 공부를 시켜야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했던 1906년도에 이제 설립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이상설 선생이 1907년도에 해그 밀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불러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돈을 댄 사람이 이상설 선생이었고 이랬는데 가니까 학교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명동학교가 명동서성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학교를 만들었었어요. 그 명동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서당이 있었어요. 그 서당을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명동서성이라고 만들었다가 1909년도에 명동학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기독교 학교를 만듭니다. 예, 그렇게 만드는데 그 서당을 합해갖고 이제 만들고 1911년도에는 여학교까지 만들었었어요.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마을이 명동촌이었고요. 저기에 한 500가구 정도, 이렇게 대부분이 다 기와집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와집으로 있고, 기와집에 있는 처마 끝에 보면은 막세기와라고 있습니다. 막세기와에 태극 문양, 문화 문양, 십자가 문양을 새겨가지고 독립의 어떤 그런 정신을 확실하게, 거기가 무슨 땅입니까? 중국 땅인데 중국 땅에서 일본 애들이 점령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쪽 동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명동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던 명동촌이라는 곳인데, 명동학교를 근데 그 명동촌이라는 게 1899년도에 2월 18일 날 함경북도 회령과 종성에 있었던 4개 가문 142명이 중국이 보는 동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삽니다. 꽤 많은 양의 땅을 사요. 지금 명동촌이라고 하고 있는 그곳에 땅을 사서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 집단 이주에 선봉했었던 사람, 그때 당시 30대였던 규안 김야견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1899년도에 땅을 사서 이제 사실 마을을 만들었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회령으로 나진에 이렇게 있고, 요쪽으로 넘어오는 그때 여기 회령으로 넘어오는 요쪽 곳에 여기서 용정이 여기 있고, 연길이라는 곳 아시죠?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면 백두산 가려면 연길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가서 가게 되는, 연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용정이 있고, 용정에서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고, 여기에 삼합이라는 것을 건너면 회령이라는 곳으로, 백두산하고는 좀 그 거리가 좀 있죠. 이 지역 전체가 뭐냐면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글이 먼저 써져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이쪽 동네입니다. 1900년도에 윤동주 아시죠? 네, 시인 윤동주 선생의, 윤동주 시인의 집안이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삼합이라는 곳에, 요 근처에 여기에 도망강변에 있다가 명동촌이 제대로 된 마을로 들어선다니까 이사를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윤동주 시인의 집안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이사를 해서 꽤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던 어떤 그런 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보시면은 회령이 여기 있고 용정이 여기 있고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요 어랑초, 하룡, 여기가 바로 청산리 전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곳이 다 요 지역입니다. 다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독립운동의 기지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용정이에요. 독립운동 기지가 뭡니까? 군사적으로 세력을 펼치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중심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였다는 얘기인데, 북간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독립운동사에서 많은 연구가 사실은 안 이루어졌어요. 청산리 전투만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실제 만주를 중심으로, 여기서 이건 북만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백두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고구려비가 있는 그 집안이라는 것도 있죠. 이쪽 그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쪽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던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하고는 반대입니다. 임시정부는 주로 회담을 하고 무슨 따지 평화적으로 못하겠는데 만주 지역에서는 싸우자라고 얘기했어요. 무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용정이라는 것은 용정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일본 영사관도 여기 있었고 뭐 영사관에 불도 지르고 이제 이런 일들도 막 있었고 했던 그런 것이 명동초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형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소함제, 교함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서당들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있는데 아까 이 교함 김약연 선생의 있었던 교함제가 있었던 장제촌, 그다음 명동여학교하고 있었던 그리고 명동교회가 여기 지금도 명동교회는 그때 건물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면 근데 자 여기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익환 선생 아시죠? 문익환 선생 고향이 여기고 문익환 선생과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와 윤동주가 고종 사촌간입니다. 6개월 차이 납니다. 나이가. 네네 그렇게 된 것들. 그리고 그게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또 외종 사촌간에 있었던 어떤 분이에요? 송몽규가 있었죠. 오 여러분 잘 아시네. 송몽규가 있었습니다. 송몽규는 독립운동을 하는 데서 약간의 무력적인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굉장히 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는 싫어.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문익환 목사는 독립운동의 전선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익환 이름이 이제 나왔죠. 이제 제가 했던 것이 문익환 선생의 집이 이제 학교촌 여기 있었더라고요. 그 명동학교가 여기 있었고 그 명동교회 바로 앞에 사실은 바로 옆에 그 윤동주 시인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해령이고 요 면적이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꽤 큽니다. 꽤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면 여기가 이게 뭐냐면 그 선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걸어가면 거의 30-40분 걸립니다. 30분 이상 걸립니다. 꽤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예. 자, 1905년 50리 내외 5계좌 900호 정도의 마을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풀려진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이 기와집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명동학교도 보면 이렇게 기와집으로 지어 있어요. 여기 명동교회입니다. 원래 모습 명동교회. 그 뒤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종이 달려있던 곳이 여기인데 명동촌을 지금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렇게 구성돼 여기가 장제촌이라는 곳이고 요 고개를 넘어가면 이쪽에 실질적으로 명동촌에 명동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학교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명동학교가 여기 193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교인들이 엄청 많죠 사실 보면. 예. 왜 1931년까지 건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193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만주국이 세워집니다. 그죠? 사실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동네가 이 만주예요. 자, 여기 지금 남아있는 명동교회를 요즘 좀 리모델링도 좀 하거든요. 요 뒤에 요 나무가, 해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명동교회의 종이 걸려있거든요. 그 나무. 여기 아까 얘기한 선바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명동촌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명동학교인데 명동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답사를 가면서 새로 이제 복원해서 지어놓은 것이죠. 명동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기와의 이게 여러분 보면 이게 태극기 아닙니까? 그죠? 그 옆에 기독교 마을이었으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무궁화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저런 것을 막세기야로 세워놓을 수 있는 배짱 정도면 엄청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식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윤동주의 시인의 집입니다. 복원시켰습니다. 복원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복원을 하면서 좀 엉터리로 복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붕의 물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원래 한옥과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보면은 중국 냄새가 사실 풀풀 나요. 중국 스타일로 만들어놨고 아까 이 학교를 복원한 것도 완전히 이 마을 자체를 중국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마을 자체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1973년도에 명동학교를 아까 대롱동이라는 데 겨울 건너 살기슭으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명동학교에 계속적으로 있었고 옮기게 되는데 그때 해체를 하면서 대들보와 기둥 사이에서 요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상용문 같은 거예요. 명동학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북간도 활용현 지신사 명동학교 건축기라고 써졌습니다. 이 외에는 1920년에 뭐가 있었어요? 경신천변이라고 해서 만주 지역이 초토화가 됩니다. 일본의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3,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초토화가 돼가지고 다 그것을 그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2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때 경신참변으로 이 학교도 사실은 다 불탑니다. 왜? 독립운동의 핵심 참모였다. 그런데 이 학교를 놔두면은 안에 충렬대라는 학생들로 구성된 타격대도 있었고요. 이랬기 때문에 이 학교를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922, 23년도에 이 학교를 다시 재건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건축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공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교사들이 뭐 여교원이 몇 명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108명이었고 102살 중학생이 102명이고 고등학생이 160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쭉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대해서 명동학교 건축기가 발견했는데 이게 대한민력 뒷면이었어요. 이면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3 사이즈 꽤 큰 종이니까 저기다 저거를 쓰기가 좀 괜찮았다는 거죠. 이게 명동학교 건축기를 이 대한민력 뒤편에다 쓰지 않았다면 대한민력은 현재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일본 애들이 다 수거를 해가지고 불태웠거든요. 현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다 전시를 하려고 연락을 해가지고 좀 빌려달라니까 공산당에 허락을 받아서라고 제가 공산당까지 할 수 있는 지금은 잘하면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19년도에 빌려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종찬 현재 광복회 회장님에도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잘 보시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는데 뭐가 보이죠? 태극기가 보이죠, 그죠? 저거를 제가 보고 이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거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역사학자들이 조선족 자치주 박물관에 가서 전시된 대한민력은 저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보면서 이제 요 부분 요게 딱 보이는데 이게 뒷면이거든. 원래 대한민력에 이렇게 양쪽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봐야겠다 라고 이제 했는데 사진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흐릿한 사진밖에 없었어요.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다 연락을 했죠. 중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북한도 갈 때마다 그 친구가 이제 용적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어요. 차강범이라고. 나오면서 이 친구 철업에 뭐 30만 원도 넣어주고 50만 원도 넣어주고 우리 돈으로 따져가지고 슬쩍 넣어주고 왔어요. 한국 올 때 비행기 값 써라 라고 이제 넣어줬어요. 몇 번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가면은 어차피 식사 대접 받습니다. 최고 음식점에 가고 밥 사주고 막 술 사주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연락을 했죠. 야, 내가 이거 필요한데 사진 좀 보내달라. 3일 만에 사진이 왔는데 30몇 메가짜리 사진이 왔어요. 30몇 메가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이 큰 사진을 앞뒤면을 다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직접 찍었는지 박물관에서 뺏어왔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사진을 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라는 잡지에다가 이걸 실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에서 그걸 알고 19년 1월 달에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 이게 원래 1월 19년이고 말이야. 100년인데 뭐 특집으로 낼 만한 게 없어 뭐 이제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논문 투고 중인데 안 된다. 그러니까 투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기사를 쓸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투고를 해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을 보냈어요.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을 보내갖고 했더니, 자, 동아일보 이게 지금 뭐냐면 1월 달에 동아일보에 보통 그 일면에 보면은 3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3분의 1에다가 요거를 걸었어요. 대한민력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 19년도에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 기사를 썼고. 그럼 이게 18면인가 뭐 22면인가 전면 기사로 제 사진까지 실어갖고 전면 기사를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다가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각주를 달았어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사 연구 65집에 게재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20년도 대한민력 발행과 그 이미 오늘 강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싣게 되었는데, 제가 이걸 하려고 거의 1년 동안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파일을 보내줘갖고 파일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딱 한 군데에 결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중국에서 임시정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블라디보스톡에 보면 대한국민의회라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게 의회 국가입니다. 그런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성에는, 경성에는 한성정부라는 게 있었고, 상하이에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정부들이 막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조선민국 임시정부라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신한민국이라는 것도 있었고, 평양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리내 고려 임시정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임시정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 말만 생겼다가 실제 활동보다는 이렇게 3가지가 남는 거죠.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이 3개가 합쳐서 1919년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상하이에 두다. 네, 상하이는 그게 국제도시였고, 그때 당시에. 국제도시였고, 그러니까 외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 지점이었다는 것이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간도 중심으로 점령을 해서 들어오던 일본군들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그 다음에 초대 국무총리로 이동희.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25년 초대 대통령으로 상하이에 오자마자 분열이 생깁니다. 이동희 선생이 나 안 해. 그리고 러시아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은 굉장한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승만은 외교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파벌이 생겨가지고,
자기들 1926년까지 사실 임시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임시정부가 그렇게 1919년대로 만들어졌지만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한 군데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이제 1931년도에 보니까 이봉창, 그 다음에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죠. 폭탄을 던졌거든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엄청난 각성제가 됩니다. 자기들이 중국에서 봤을 때는 손가락 많이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의 그 굉장히 주요 인물들을 안중근도 있었고요. 그럼 1930년에 윤봉길 의사가 홍콩 오거나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파괴를 밀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암살 밀정 이런 이야기 막 나오듯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결국 상하이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불과 9번, 10번 상하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충칭까지 가는 10년 정도의 저승을 1년에 한 번씩 오겠더니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기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었던 것이고 이게 상하이 임시정부 요거를 본따 가지고 여러분들 한평에 가시면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임시정부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여기 이제 충칭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가 이제 항저우에 여기 있었던 것이죠. 항저우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1937년 뭐 이렇게 해서 장사 38년 요 장사에 있을 때 김구 선생의 요 자신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는 뭐냐면 건물에 있지 못하고 배를 타고 다녔어요. 선상생활을 했어요. 왜?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선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애인이 있었던 거죠. 애인도 있었다. 그 여성 아니었으면 김구는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뭐 이런 뭐 하여튼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대통령 중심제에서 1925년도에 석주 이상영 선생이 대표가 되면서 국무령제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고 국무령제 바꾸고 그다음 국무위원 중심 지도체, 주석 지도체제 해서 마지막까지 김구 선생이 주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자, 이 역사 그러니까 이제 뭐 달력으로서의 이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2년이라고 되어 있죠. 크기를 보시면은 28.97cm, 그 다음에 세로가 39.2cm, 그러면 요즘 따지면은 A3 용지 크기가 딱 맞습니다.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인쇄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제 부분, 대한민력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제일 위쪽에 대한민력이라고 써져 있고,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대한민국 2년 기원 4253년이 뭐예요? 단군기원입니다. 네, 단군. 단기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4253년. 그리고 대한민력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붙여서 하나의 달력을 만들었다. 표제 부분, 그 다음 테두리 장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 그림 부분, 그 다음에 달력 부분이 이 부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생활정보가 이쪽 부분 양쪽에 6개월씩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표제 부분 테두리 바깥 장에 대한민국 2년 대한민력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거. 여기에 있던 요 태극기, 아까 이야기했던 뒷면에 비쳐나오는 부분, 저 태극기가 눈에 띄어갖고 제가 저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네 귀퉁이에다가 사계를 배치를 했어요. 사계를 배치를 했는데 이 사계가 태극하고 같아야 되는데 앞에 보는 태극하고도 그렇지만은 괴의 위치가 다르긴 합니다. 현재하고 달라요. 건이 여기 붙어 있죠.
지금 현재의 태극기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태극기를 지정을 할 때에 그 건기를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합니다. 그 현재 태극기와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바깥에도 이렇게 사계를 배치를 해갖고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장식용 문양인데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디자인 나쁘지 않는 어떤 기하문에 제대로 했고, 그러니까 감, 곤, 리, 건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게 독립운동, 그다음 민족 정신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쓰고 있는 태극기의 기원이 최초가 언제입니까? 박영효 선생님은 1800 그 당시에 일본에 가서 이제 만들었는데 최초의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태극기는 대한제국입니다. 1883년인가 좀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최초의 태극기고, 그때 당시에는 태극 문양이 여기 지금 이렇게 반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회오리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극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음양을 나누는 게 3태극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태극가 이렇게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죠. 그 다음 밑에다가 독립 만세.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가 독립을 하겠다는,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좌우에 대고 태극기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태극을 세로로 이렇게 위에서 내리거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왼쪽부터 아까 이렇게 이런 위자로 독립만세.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저때 당시에는 가로 글씨를 썼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설을 했다 그러죠. 그렇게 썼기 때문에 독립만세 역시도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 다음에 독립만세 밑에다가 중요하게 써놓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국경일, 국가기념일, 일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개천절. 아까 그 기원절이라고 그래요. 기원이라고 그러죠. 4323년 이렇게 되는 게 써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11월 3일 음력 10월 3일이다. 음력으로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실제 달력에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달력에도 개천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아까 여기 요 부분은 이제 단기 기원 4253년 이렇게 써요. 오른쪽에는 기념일, 왼쪽에는 달력의 기준이 뭡니까? 몇 년도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1년 동안 쓸 수 있는 달력을 만들어 몇 년도 기준을 쓰는데 그 기준이 중화민국 위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게 연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연호였어요. 그때 당시 연호를 써도 우리가 숭정인이 뭐 이렇게 다 쓰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에 숭정인이 이렇게 썼던 그런 것들처럼 당연히 대한민국 자체가 연호였어요. 그 대한민국 2년이면 원년은 몇 년이에요 그럼? 1919년이 되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게 19년이니까 그때가 원년, 20년이 2년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2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당군기원으로 봤을 때는 1753년인데 이 동네가 있었던 곳이 상하이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본토에 있으니까 중화민국 9년이었다. 왜 중화민국도 제때 당시에 9년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력, 그러니까 1911년에 실제적으로는 중화민국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되니까 9년이 되는 거죠. 네, 그랬던 거고. 그럼 서력으로 땄을 때 1902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중국 안에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조선이니까 뭐 대한민국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까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넣어놨다는 서력을. 서력이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예.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는 어떤 서양식
그런 걸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20년용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표시를 해줬던 달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동양적, 한국적 문화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경운년이야, 경신년이야라는 얘기입니다. 1920년을 따져보시면은 잔나비띠입니다. 경신년이었고. 그래서 보면 꽃과 개같이 생겼는데 여기 원숭이에요. 원숭이에요. 원숭이를 양쪽에 이렇게 경신 이렇게 씁니다. 잔나비띠였다. 표시를 해요. 1920년 경신년입으로 잔나비를 좌우에 배치해서 경신년을 강조했다. 왜 저 경신년이라고 썼을까요? 저때의 국민들 대부분은 음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1902년 뭐 그 425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신년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인식 속에는 경신년이, 그리고 기민년이라고 하죠. 기미. 그리고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경신년을 만드시고 국민들을 위한 배려 자체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음력과 양력을 혼용을 합니다. 실제 1895년도에 만들어낸 것은 음력으로 표시를 하고 밑에다가 태양력으로 따지면 2월 며칠이다. 이미 1895년도에 시연력을 만들 때 서양식에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인식은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양력을 이렇게 밑에 달력 밑에다가 표시를 해줬어요. 네, 시연력이라는 것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력과 양력을 혼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양력과 음력을 다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음양력 대조표라고 표현해요. 요 안에 요만큼 안쪽에 들어있는 요거를 음양력 대조표라고 표시를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돈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최소한 3도 이상의 컬러 인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컬러판으로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백을 먼저 인쇄를 하고 빨간색 인쇄를 하고 마시 이런 것들도 같이 3번 인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인쇄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달력표 요 안에 있는 내용들. 자, 1, 2, 3월 달에 내가 좀 짜냈는데 이렇게 되면 1월 달이 큰 달입니다. 31일짜리라는 얘기죠. 31일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1, 2, 3, 4가 여기에 양력으로 1, 2, 3, 4를 쭉 표시를 했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고 31일까지 나오고 음력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13일, 14, 15, 16이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오중에 음력을 표시를 했고 일요일은 날짜와 요일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일요일이다. 음력 매월 일요일은 시월 건 무 그해 달 간지가 무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매월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요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 여기서 11월인데 1일이잖아요. 경호 이렇게 해서 3월 1일이니까 이건 독립선언일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2월 11일, 21일은 해당 간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11일. 간지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음력과 양력을 쓰는데 단순하게 날짜, 요즘은 날짜인데 옛날에는 간지가 훨씬 더 편하게 인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썼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 음력 11월 건 잘 안 보이죠? 그다음에 개천, 기원절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국가기념일이잖아요. 국경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시를 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김인현 3.1절을 국가기념일로 정해놨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가기념일이 정해진 시기를 언제냐면 1920년 4월 20며칠입니다. 근데 그 전에 벌써 달력을 저렇게 놨네요. 이미 내부에서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이제 어디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좀 나올 건데 임시정부에서 항공국에서 달력을 만들어라고 지시를 할 때 이미
공표는 안 됐지만 우리는 국경일을 어떻게 표시하겠다는 것이 이미 다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여기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4절기를 해당 일의 부분석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동지, 말복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념일 아까 얘기한 어천절이라는 게 뭐냐면 5월 3일인데 저 어천절이 뭐예요? 저 일본식입니다. 일본식인 건데 왜? 조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월 29일이 병합된 날이다. 국치일이다. 8월 29일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써. 그러니까 뭐냐, 국민들이 민족 정신 혹은 독립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전통기념일, 가대, 동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복, 뭐 말복, 중복, 말복 이런 거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입추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제 보면 달력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저 달력 한 장이면은 1년의 흐름이라든가 간지라든가 그다음 절기라든가 그다음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럼 이제 1월날 쉬는 날 뭐 이런 것들도 다 표기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달력 한 장으로서 1년이 돌아가는 정세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달력 안에다 조그마한 한 장에 한 장짜리 달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농사를 짓는 뿐 아니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상하현을 달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사기죠, 그죠? 동그랗게 된 게 망이죠. 음력 15일이잖아요. 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상현, 하현. 반달이 뜨는 날 시간까지도 다 정해놓고 표시를 다 해줬다는 얘기죠. 달력만 딱 보면 이게 보름이 언제고 다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까? 달력이 저 정도로 표시를 할 정도면 한 장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한 책명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저기다 다 집어넣는다. 더 놀랄 일이 또 나옵니다. 월월요람. 이쪽에는 1월에서 6월, 이쪽에서는 7월에서 12월까지 각 원래의 절기가 드는 날짜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1월 내에 그 소한, 대한, 6일, 21일.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 절기를 쭉 보면은 1월달부터 6월,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까지 여기를 보면은 날짜가 입춘 뭐 이런 것들이 언제 들어온다는 날짜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죠. 이걸 요즘 뭐가 해요? 시간도 있네요. 예. 휴대폰에서 요즘 저걸 보여주죠. 절기를 표시를 하게 만들면은 저렇게 표시가 되고, 몇 시부터 여기 들어오는 게 소환이 되는 날이 6월 오후 11시 11분에 그때부터 소환이 되는 이런 것까지도 표시를 해요. 이게 뭐 이런 것들 매월 1일과 일출 아까 자 일출 1일 입이라고 되어 있죠. 해가 나오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일 7시 22분에 해가 뜹니다. 해가 뜬다는 얘기. 지금 시간을 가면은 7시에서 점점점 밝아지죠. 4시 55분에 해가 뜬다. 한 50분 차이가 나니까 뜬다는 표시를 여기다 보면 다 봅니다. 굳이 앉아갖고 요즘 뭐 옛날로 전화가 길에 있었으면 요즘 전화해서 물어볼 일도 없고 인터넷 찾을 일도 없고 달력 한 장 보면 저게 다 나와 있다. 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하나 착각을 하나 했는데요. 여기 어천절이라는 거 나오셨잖아요. 네. 어천절이 일본의 황제 탄생일이 아니고 대종교 당군기원을 쓰는 대종교의 한백음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날짜가 3월 15일인가 돼갖고 그날을 어천절이라고 제가 중간에 착각을 했어요. 예,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교요 뭐요? 대종교. 어천절이라는 게 대종교.
일본하고 우리나라 상관없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 대종교. 예, 우리나라 대종교에 한백음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날짜인데, 뭐, 뭐 대종교에서 4대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예, 어천절이라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중간에. 그 개천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개천절하고 또 다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야간, 길이가, 세상에. 그럼 이게 지금 주간 1일 9시간 50분 간 낮이고, 밤 시간은 14시간 5분간이 밤이다. 그 기간별로 왜 이거 표시를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면요, 밤이 9시간 30분밖에 안 되고요, 낮이 14시간이 되는 거죠. 하지가 가까우시니까.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 저런 정보들은 단순하게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보다가 또 전투를 할 때에 시간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태양이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뜨는 시간이 계절별로 다르잖아요. 그 다르지만 컴퓨터로 무조건 계산해서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계절별로 날짜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있어요. 아, 이게 낮 시간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공격은 언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간 공격은 언제 했으면 되는데 날짜를 맞춰서 그 날짜에 몇 시에 가라고 통보를 다 해주면은 그 시간에 총공격이 가능해요. 방어를 하더라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거 표시라든가 상하의 날짜 시간 표시, 그 다음에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심지어 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재밌죠? 네. 달력 한 장에. 근데 왜 역사학자들은 저런 거 전혀 관심을 안 가죠? 듣는 게 처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도 재미있고 그러지. 자, 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의 표준시가 지금 어디입니까? 동경 125도. 독자적 표준시 저는 근대 시간 체계를 수용을 했다는. 자, 경성 기준 127.5도 표준시 사용을 했다. 자, 우리나라 표준시가 변형된 걸 한번 볼게요. 세종 16년에 해정교 일부, 안구 일부가 있는 곳에 그것을 자오선의 표준시 기준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8년도에 한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1912에서 54년도에 동경 135도 일본 표준시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54년에서 61년도에 서울 표준시를 썼는데 이승만 때입니다. 서울 표준시를 썼어요. 바꿨어요. 근데 1961년도에 박정희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도쿄 표준시로 바꿉니다. 왜 그랬어요? 두 가지. 아마 국제적인 어떤 표준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저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볼품없는 나라였고, 아니 뭐 국민소득 80달러짜리 60달러짜리였는데 뭘 내세울 게 없는 나라였는데, 그래갖고 주변에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일본 동경주의자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동경을 했었어요. 쉽게 따지면은 뭐 박정희의 친일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기가 이제 그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존경했던 어떤 그런 분을 대통령이 되어갖고도 가서 90도 인사하신 분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물론 스승에 대한 어떤 그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던 분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135도 요 기준, 일본의 동경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2015년 8월 15일에 평양시간이라는 것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리니치 천문대하고 8시간 30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는 9시간 차이 나요.
8시간 30분 차이가 났는데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후에 다시 동경으로 돌렸습니다. 남한하고 맞추겠다. 근데 저거 가지고 지금도 말이 많아요. 정시제로 할 것인가 30분 단위로 할 것인가 좀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찬반은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시간 30분에다 30분 차이를 쓰는 데가 세계적으로 3군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게 생활 리듬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이 뭐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1956년도에 발간된 그 자연교과서에도 127.5도라고 서울 표준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경성표준시를 본함, 예? 경성표준시를 본함으로 중국 북경시보다는 44분이 이르고 빠르고 중국보다는 빠르고 중국 북경보다는 빠르고 그 봉천보다는 31분이 그 다음에 길림 아까 연길이 있고 연길 옆에 있는 길림보다는 3분이 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국이 어디 여기가? 일본이죠. 일본의 표준시보다는 30분이 늦다. 시간 계산이 정했다는 얘기예요. 네, 저런 것들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일본 거 안 써. 우리 거 쓸 거야. 표준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 정도로 대한민력 자체가 독립정신에 굉장히 어떻게 자주무기죠? 이거를 강제 강조를 했다는 얘기를 요거 하나는 거예요. 표준시 하나는 거죠. 요 밑에 딱 이렇게 써놨어요. 빨간색으로 그것도 표시를 딱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래갖고 이거를 내가 낸 걸 알고 이제 뭐 이승이라는 사람이 일본 표준시를 흡수한 이유를 알고 싶다 뭐 이런 가능도 있고 그 반정수 시간차 아까 8시 30분 UTC 게임을 가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충분히 컴퓨터로 요즘은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 비행기 이착륙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정시로 해놓으면 계산하기 빠르다는 얘기예요. 요즘 누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까? 여러분들 자식한테 볼 때 뭘 보고 가요? 컴퓨터 보고 휴대폰 보고 가잖아요. 시간 계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걸 해갖고 제가 이제 스포츠 경영에 또 이게 저를 대상으로 해서 취재를 해갔죠. 바꿔야 된다 주장을 했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재미없는 이야기가 이제 될 건데, 자, 바레노는 1919년 12월 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5번째 의안으로 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경일과 역서안을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919년 12월 1일에 이미 국경일에 대한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공표는 20년 4월 달에 했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국경일은 법제국장이 담당을 해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역서는 항무차장이 기본적으로 기초를 하는 거예요. 초안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아래쪽에 발령체를 항무부 편집부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무부 편집국이라고. 저 안에서는 정부에서 실제 출판 일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및 발송처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있었던 조계가 뭐죠? 조차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국법으로 살 수 있는 곳, 그 해당 국가의 국법을 적용받지 않는 곳, 그러니까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각 나라에 저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조계의 송가격 서적, 그 다음에 해송양행이라는 곳에서 저거를 발송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외부에 위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다 못하니까 외부에 위탁을 줘서 발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갖췄죠, 그죠? 상당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독립시간 체계와 세계보호 현시간 체계 수용을 하고 이것을 국민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민들은 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일은 지금 음력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아, 저는 작년에 양력으로 바꿨어요. 네, 양력으로 바꿔버려요. 왜? 애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네, 그래서 바꿨습니다. 양력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무슨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태어나신 해에 들어가면은 음력을 양력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거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굳이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면 좋은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양력으로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연호 아까 대한민국 기존의 독자적 국명을 가지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자, 일본은 지금도 연호를 사용하고 있죠. 내가 일본에 잠시 가 있을 때는 헤이세이라는 거, 평성이라는 걸 썼고, 그럼 지금은 레이라고 쓰죠. 예, 레이와를 쓰죠. 예.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연호를 계속 쓰고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 되게 헷갈립니다. 대부분 연호를 1900 몇 년이 아니고 2000 몇 년이 아니고 레이와 몇 년이라고 써놨거든. 황당하죠. 모르겠다. 네, 일본 애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연호를 쓰면 또 그렇게 기억을 하겠죠. 물론 일본은 뭐 황제국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쓰고 있겠지만 아까 서력기원 기독교인으로서 세계보호 현직 시간체계 그때 당시엔 제국주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뭐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뭐 다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국교가 뭐였어요? 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서력기원이라고 자기들의 중심에 어떻게 따지면은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이죠. 그걸 썼는데 그게 뭐 세계 보편화됐고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힘이 약했으니까 먹힌 거죠. 우리 당분을 쓰든지 중국의 어떤 그런 걸 쓰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서양의 어떤 기원을 기독교 체제 BCAB 개념의 어떤 그런 것을 쓰게 된 거죠. 그다음 중화민국, 그다음 서력기원 썼고 중화민국, 네, 중국에 있었으니까 그걸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경성변유사나 독립국의 지위를 확실하게 우린 일본 같은 데는 속국이 아니야. 대한민국이야.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표준시도 바꿀 정도로 음력에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 표준시를 사용한 조선 밀력과 중국 표준시를 사용한 책력으로 인해 음력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신문들을 뒤져보면요. 여러분 추석이 날짜가 하루 바뀌어요. 이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사에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표준시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력은 중국 표준시이기 때문에 하루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일본인데 지금. 일본 표준시를 쓰셔야지. 그러면 날짜 맞습니다.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게 아까 조선밀력이었다. 아까 국경일과 기념일을 통한 국민 통합 정치. 자, 국경일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존립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얘기죠. 국가 기념일.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확실한 생일이듯이 국가는 국가의 탄생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 건국 기원제로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 기원이 언제예요? 1919년에 3월 1일이라는 독립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18년까지 그랬는데 19년 3월 1일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일본이 이야기한 조선이 아니야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개천절을 할까요? 국경일로 기념일로 국민의 집단적 단일성을 부여하는 국민통합. 한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백성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국민이었기 때문에 개천절과 이거는 우리 전통성을 가지고 기념일로 삼아라. 그랬던 겁니다. 4월 12일은 뭡니까? 어디? 국경일에 4월 11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헌법 헌법 발표일. 헌법을 이때 만들었다. 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독립신문에는 아까 1923월 18일이네요. 이때 4월달이 아니라 3월 18일에 그리고 대한민국 4년역에는 4월 11일에
헌법이라는 게 이거 말고요. 이 뒤에도 달력이 3번인가 4번 만들어집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독립신문에서 만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임시정부에서 만들지 않고 독립신문 연초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 기념판으로 책령을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대한민국 사면역에 4월 11일을 헌법 발표일로 했다는 국경일 제정은 3월 18일에 있었다. 아까 내가 4월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3월 18일에 있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공표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몇 월 며칠로 하자 이게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이날로 국경일을 잡겠다. 이런 것들의 기록들이 그 의정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데 그거 뒤져보면 머리 아픕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에다가 머리가 좀 아프고. 자, 이제 요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뭡니까? 독립문이죠.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지금 독립공원에 있는 독립문.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요. 독립문이 있는 요 근처 여기가 1915년쯤에 뭐가 있었나요? 도수소라고 돼 있어요. 도수소, 도살장이 있었어요. 도축장. 거기 어떻게 거기서 요 독립문 주변에 뭐가 영웅문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맞이하는 문도 있었잖아요. 저쪽에 근데 거기에 어떻게 도축장이 있었을까요? 일본 놈들이 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도에 1915년 지도에 거기에 도축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독립공원에 가면은 독립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 순국선열 유적회가 있는 거기 위패를 모셔놓고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독립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독립관에 있는 그 자리 그 주변이 도축장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독립문을 통해 갖고 끝이 안 보이죠? 이 누구면 군인들이죠. 이때 당시에 이거는 뭐 누가 보고 홍군이라고 뭐 중국의 홍군이 어쨌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군복 색깔이 대부분 황색 계통이었어요. 그게 인쇄를 하는데 좀 진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저 군복의 색깔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들어옵니다. 슬로바키아 군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입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이게 이제 대표 사령관들 좀 되겠죠. 뒤로 끊임없이 따라오는 태극기를 들고 독립문에다가 태극기를 걸고 위에 여기도 실제 잘 안 보입니다만 태극기를 걸었어요. 보입니까 여기? 태극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태극기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으로 태극기를 이렇게 X자로 걸어갖고 이렇게 걸어.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시죠?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보면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것들이 막 보이죠? 국내 진공작전이 뭡니까? 국내 진공작전. 외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광복군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을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독립운동에 나중에 광복군이 창설이 되면서 만들어졌던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국내 진공작전. 국내로 쳐들어보겠다. 근데 이미 아까 이야기했죠. 만주 쪽이나 이쪽에서는 독립운동이 무력이라고 얘기했죠. 안창호도 독립전쟁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 독립을 통해 국내를 진국하는 독립군의 행렬 그 다음에 독립전쟁론과 외교론의 공전을 했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창호 선생의 독립전쟁 원년선포가 1920년입니다. 전쟁해야 된다 이거라고.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 문학적인 것, 외교적인 것 다 전쟁이다라고 안창호 선생이 나와서 국정 초기 연설을 할 때 저런 연설을 합니다. 전쟁선포다. 192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북한도제 무장독립운동 전개, 명동학교의 군사훈련, 봉화단 전투, 청산리 전투,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대한민국의 독립전을 홍보하는 하나의 전력이었다.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저거를 해갖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 뿌렸어요. 전 세계에다 뿌렸어요. 하면서 이 그림을 탁 내세운 거죠. 우리는 국내로 진공을 한다. 그래서 독립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는, 사진으로 어디에 걸려있는, 그때는 뭐 제 이름이 아니고 제가 그 독립운동하는 그 기념사업회 일을 하면서, 근데 교환기념사업회 이름으로 걸려있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가면 저 사진이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대형으로 프린트가 돼가지고. 그럼 독립기념관에 가면 또 걸려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그 광복회 아시죠? 광복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복회 그 국가보훈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사진 써도 되냐고. 왜 내가 갖고 있었거든, 사진을. 쓰라고 줬어요. 얼마든지 쓰라고. 그러니까 포토바이 김시덕. 김시덕이 좋다. 아무 이렇게 해갖고. 그거 보니까 요 부분을 확대를 해갖고, 확대를 해갖고 광복회에 로비에 걸어놨습니다. 현재. 그게 국가보훈부에서 돈을 줘서. 네. 실제로 누가 그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항모부 편집국에서 네. 이거를 할 때 누가 그렸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 이름도 없는 거죠? 예예. 그런데 그 아까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모부 편집국에서 저걸 만들었는데, 아까 이야기는 달력이 나오는 정보라든가 이걸 누가 만들었다 뭐 어떻게 어느 걸 보고 썼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 그림도 누가 그렸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뭐 똑같이 달력 그림에 요즘 뭐 그림 표시합니까? 누구 작자 표시 안 하듯이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전쟁을 홍보하는 전령으로서의 이 그림이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발레의 의미죠. 독립전선을 연기하는 시간통일 지휘서다. 제가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달력은 그냥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시간통일을 하는 지휘서다. 자, 일제조선 민력이 그 11년부터 만들어졌고, 독립군은 독립전쟁 작전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지 마라. 조선 민력 쓰지 마. 우리 대한민국 쓰라. 세계 각지의 독립전쟁 작전 수행을 하는 시간통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작전 지휘서, 비밀 지령서와 같은, 아까 얘기한 일출 시간이 몇 시고, 일몰 시간이 몇 시고, 달뜨는 시간이 언제고, 이런 것들, 하루에 낮길이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그거는 기본적인 전쟁의 작전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자, 여러분들 뭐합니까? 뭐 그 경기할 때도, 자, 시계 맞추시죠, 그러죠. 요즘에 컴퓨터로 다 맞춰주지만, 옛날에는 그 기계식 시계 있을 때는 뭐합니까? 각자 저걸 할 때 여러 사람이 조장이 쭉 있으면 조장으로 다 모여 시계 맞춰, 그러죠. 그 시계 맞춘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시간이 통일되는 거니까. 시간을 통일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거예요. 대한민국 8년역이 나왔었습니다. 1926년도에 독립전선을 하루바삐 성취하려거든 독립전선을 하루바삐 통일하려거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대로 내가지고 썼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독립전선을 하루바삐 통일하라거든 임시정부로 하루바삐 집중해라. 이게 독립신문에서 1월 1일 기념호의 부록으로 1월 1일 부록으로 이거를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 민력 자체가 매년 나왔는지 좀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 기록이 없어요. 아까는 4년역, 6년역, 7년역 이렇게 나와요. 8년역 이렇게 나오는 건 있는데 저런 게 계속 만들어졌다는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진두지휘를 했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 기록들을 막 뒤시면 일본 기록들을 막 다시면
대한민력을 소지하거나 배포자는 조선 제령 7호로 저게 뭡니까? 그 풍속령, 나중에 풍속령으로도 바뀌는데 어떤 질서 위반 이런 죄로 그걸 갖다 조선 제령이라고 했거든요. 조선 제령 7호로 강화시킨 처벌을 했었습니다. 자, 독립신문 배포 중개자 이종욱이라는 사람이 1920년 5월 29일 날 국내외 전국 배포 예정이었던 대한민력 384매를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구속됩니다. 아니, 이걸, 그 대한민력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거 배포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본에서 봤을 때는 독립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게 뭐 예로 지금 하나만 드러났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저런 것들이. 그럼 저 대한민력, 그 다음에 애국가. 여러분들 국민학교 다니실 때 불렀던 애국가가 지금하고 곡이 다르죠? 도해물과 백두산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그때 했던 그 가사가 가사지를 들고 다녔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있거나 무궁화가 그려진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잡혔습니다. 불신건물에 잡힌 거죠. 그러니까 보따리 들고 다녔잖아요. 안에 들어있으면 잡혀든. 이 사람들 역시 그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력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제령 7호에. 자, 천문정보를 담은 역사로서의 의미라고 해서 24세기 일몰 그 상반고니까 다 설명을 했던 것이 농업과 업에 종사했던 한인들에게 필요한 천문정보라는 얘기죠. 아까 만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뭘 했었어요?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짓고 살았고 해변에 살았었다면 업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업과 업에 종사하는 한인들, 백성 국민이라는 얘기, 국민들에게 정보를 줘. 양력을 기본으로 삼고 음력을 부기하고 세계 7일 단위 생활주기 수행하고 간지를 넣어서 전통 시간 개념도 같이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서양과 전통과 이것을 같이 공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국경과 국치, 세시 풍속 뭐 이런 것들에서 한인의 정서를 충분히 담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그대로 표시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주석이나 이런 것 필요 없었겠죠, 그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일본, 중국이 아닌 독립적 표준시를 사용을 해서 기존 능력 시간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같은 다소 실향적인 정보는 없지만 한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천문 정보를 압축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민력은 방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길이 며칠이라는 이야기가 일본의 뭐 도모다치히가 뭐 어쩌고 도모노히 어쩌고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 민력에는 그런 것이 다 표현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 정도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뭡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사를 하기 위해 갖고 길 뭐 이런 것들은 표시가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따지면 그때 당시에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달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 정치적, 대한민국 독립시간체가 세계보편시간체 공유의 세계 정서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라에 있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제 정서에 호응하는, 같이 그 흐름에 따라가는 나라였다라는 얘기예요. 국경의 경우는 집단적 단일수, 집단적 단일수는 아까 국경일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나간 6월 6일 현충일을 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국민 전체가 수도하자. 이런 것들이죠. 반일성을 통한 국민 통합 정치를. 3.1운동 이후 국가의 주체로 등장한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 정치의 실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공화 정치는 조선시대의 왕권국가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들은 옛날에는 군주가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군주가 여러 수천 명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군주입니다라는. 그게 뭐냐? 국가의 주권은 국민의
인간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이 바로 그 이야기를 이미 이때 당시에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문으로 개선하는 국내 진공군으로 무장 독립운동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을 해준 그 그림이 대한민국이다 하는 이야기를. 독립운동의 총지휘부로서 독립정서를 연계 통일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간 통일, 비밀, 지령, 지휘서라는 것이 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좀 과대 포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 건데요.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탤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을 때에 민주공화제라는 거였거든요.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썼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 썼을 것 같아요. 뭐라는 말이에요? 민주공화제라는 말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 썼던 게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가 처음에 공화제라고 썼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름이 써져 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임시헌법이 나와있네요. 네. 자,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막 궁금하신 것이 많아서 그런데 네. 선생님 그 태극기 모양이 원래는 네. 그 파란색이 위에가 있고 네. 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바뀌는 지금.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여기에 서양식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음양의 개념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이제 하늘 전타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 노래 불렀었죠. 자, 가마솥에 누룽지가 재밌습니다. 천지현황이라고 되죠. 천 이렇게 가보면 해석을 할 때에 천은 현입니다. 거물현자입니다. 거물현. 천지하고 현황이라고 되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가마솥에 누룽지가 뭐냐면 가마솥은 시커멓고 누룽지는 누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풀어갖고 그때 당시에 애들을 가르칠 때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게 하늘 전 땅지 가마솥에 누룽지였다는 이야기죠. 하늘은 빨간색이 아니고 검은색이 있다는 얘기죠. 검은색, 푸른색이 같은 계열이었다는 얘기죠. 땅은 지황이었죠. 누른색이라는 얘기입니다. 누른색은 붉은색하고 같이 연결되는 같은 계통의 색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의 개념, 동양적 사고에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남자는 하늘이고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1960년대 보니까 밖에서 문 두드리고 누구세요? 그러면 하늘 이렇게 특히 월급봉 들고 들어온 날 요즘은 아니라고. 요즘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하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요 이게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하늘은 참을성도 없고 비오죠, 바람 불죠, 우박 내리죠, 눈 내리지, 홍수 내갖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신을 정확한 통계는 못 내지만 대략적인 신의 성비를 이야기하면 여신이 70%가 넘습니다. 무슨 어떻게든 이 우리나라도 저 위로 올라가면 모계사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도 모계사회가 있는 데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음양의 사고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는데 서양의 색깔 개념이 들어오면서 붉은색이 밝다고 양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념 자체가 아니고 1949년도에 태극기,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가 만들어지는 시기,
그때 공모를 했어요. 디자인을 해갖고 제출을 하면 그 중에서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병신 같은 게. 뭐냐면 그러면 안 되죠. 태극기의 원래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런 데는 우리가 이제 뭐 음양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존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새로이 만들어지는 이런 태극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세계 평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의 태극기가 저는 전통적 사상에 따르면은 뒤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 혼자 이야기 되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그 서양식 교육을 받은 그 근대식 교육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사실 1900년대 초거든요. 1800년대 말부터 들어오면서 1900년대 들어갔고 그 일제강점기 때문에 심상소학교 그래갖고 소학교제로 나오면서 서양식 교육을 받잖아요. 그 학문의 개념 자체가 서양식으로 바뀌고 하면서 서양식의 기본적인 사고라든가 사상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렇게 이게 음양이 바뀌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회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종묘를 가시면요, 종묘를 가서 이때 이제 이거 뭡니까?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에 올라가던 계단을 옆에서 한번 보세요. 그 삼태극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다음 종묘의 신실 문들이 쫙 19개가 있지 않습니까? 19개의 문에서는 문설주를 딱 보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삼태극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태극 개념이에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음양에다 눈을 그리는 거죠. 근데 한국은 삼태극입니다. 그래갖고 뭐 천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3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것은 천지인의 개념보다는 3이라는 숫자가 가장 안정된 숫자다. 가장 기본적인 작은 숫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된 숫자가 3인데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소정자 있죠. 소철을 볼 때 발이 3개가 달려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정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던 어떤 기본적인 숫자가 3이었다는. 그래서 뭐 3 나오면 온 천지에 왜 천지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지인 개념보다는 기본적인 숫자가 3이 가장 안정적인 숫자이다 라는 개념을 나중에 천지인이라 갖다 붙인 거라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제 이해했습니까? 네. 예, 또 궁금한 것이 있을 법한데. 저요. 아, 예, 예. 저는요. 예.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달력을 만들면서 그 일몰과 일출 시간, 또 만월과 저기 다지칠 이런 거를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추정을 했는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온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달력이 들어온 것은 조선 초기부터 그 전에도 있었고요. 조선 초기도 중국의 달력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거를 만들어 오면서 1600년대 들어와가지고 시헌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조선 스타일로 만들어요. 요때 당시는요, 아무나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은 최현감입니다. 네. 그 시절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고 특권이냐는 얘기죠. 군주의 특권입니다. 왕의 특권이었어요. 일반인들은 함부로 그거를 왕이 가르쳐주면 받아야지. 일반 백성들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600년대부터 거의 뭐 2000년대까지 오면서까지 조선 책력이라는 나올 때까지 시헌력이 나올 때까지도 일반인들은 그걸 만들면 기록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 만들어갖고 조선왕조 실록만 드셔도요. 달력 만들었다가 책력 만들었다가 잡혀간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을 계산했던 계산법이 있었고요. 특히 시헌력은 그 조선시대에 맞게 굉장히 정확한 계산을 했는데 중국과의 아까 그 표준시 있지 않습니까? 자오선의 시간하고 이걸 맞춰갖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에 맞춰놓은 게 한국식으로 맞춘 게 시헌력이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중국 책력을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
조선 스파이로 만들어 온 것들이 쭉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서양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양에서 수입할 수 있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양력과 요일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서양에서는. 양력과 요일. 일주기 생활이라는 거죠.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다 동양적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책령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표준시를 달리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빨라져요. 예를 들면 중국보다가 북경보다가 하루가 30분이 빨라진 거예요. 그 30분이 빨라져가지고 하루가 바뀌냐라고 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시간이 계속 계산되다 보면 12시 40분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1시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30분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1월 1일이 되는 거죠. 날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책령에 대한 지식 자체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웬만한 책령과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면 이걸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한참 전에 이제 한 이야기 가지고 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 했던 그런 정보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시현역까지 내려왔던 그런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1800 몇 년이죠? 또 안 나오지? 찾으려면 안 나와. 아까 여기는 시현역. 여기 밑에다가 양력으로 이렇게 태양력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던. 그때 당시에는 음력이 기준이었고, 양력으로 보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미 1895년 당시에도 이미 양력을 수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려서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려서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을 앞에 놓고 책력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저였는데 전혀 그런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오랫동안 그런 걸 몰랐다. 오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래서 할아버지가 책령 말씀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1, 2, 3, 4보다는 1, 1일, 2일, 3일보다는 갑자일, 을축일이 훨씬 더 그 사람,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기억하기가 쉬운 날짜 계산식이었죠. 숫자 계산식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1, 2, 3, 4로 먼저 배워서, 아라비아 숫자를 먼저 배웠으니까 1, 2, 3, 4가 먼저 오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갑자을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당연한 계산이었죠. 그렇게 머리에 딱 박혀 있으니까. 아까 일본의 레이와를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쓰는데, 우리는 되게 낯설잖아요. 그 일본에 뭐 기록 나온 거 뭐 이렇게 뒤지다 보면, 이거 레야 분연이 몇 년이야?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레야 분연 몇 년 딱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도 역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뭐 용기 몇 년이고, 어쩌고 그 다음에 만령 몇 년이고, 근데 조선이 중국의 신화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연호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의 독자적인 연호가 없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쓴 거는 독자적인 국가다라는 얘기예요. 표시를 한 겁니다. 예,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